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매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핫한 섹터 얘기, 그리고 그 섹터 중에 사볼 만한 관심 종목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조선주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운주, 조선주가 뭐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선주는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하는데 네.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조금은 이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거 또 사이클이 기니까 계속 더 가져가 볼까? 지금 판단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조선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네, 조선주를 지금 갖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수익 났을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팔까요? 그냥 계속 가져갈까요? 그게 고민이 되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요즘 장을 봤을 때는 일단 팔래요. 팔고? 네. 예, 그리고 다시 살려고 하는데 계속 간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죠? 예. 금모닝 증시 라이브 공략주에서 수익 내죠? 별로 그렇게 예. 그래서 조선주를 바라볼 때 지금이 움직이는 배경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네. 그러면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갔을 때 조선주도 꾸준히 보조를 맞춰간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차익 매물 나올 때 또 접근하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보면은 거의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강하게 올라가는 배경은, 물론 이제 업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 네, 이렇게 나오면서 특히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5월 말일 기준으로 편입하는 종목이 KT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매수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나왔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머지 조선주도 움직였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의 추이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죠. 네, 그래서 5월 말이니까 아직 4월 말도 안 됐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면서, 하지만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이를 좀 조절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네, 이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을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주 하게 되면 수주 산업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요즘에 굉장히 수주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아야 그걸 가지고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식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단계별로 쭉 가다가 거기서 수취하는 구조, 이렇게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여졌는데, 요즘엔 또 헤비테일이라는 방식을 나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에요? 꼬리가 무겁네요. 네. 그러니까 테일이 무겁다고, 테일이 헤비하다고. 남자친구 이름? 테일이? 네, 그건 아니고요. 꼬리, 배의 꼬리가 무겁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선수금 받은 거 있고 공정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 반영되는데, 요즘은 가장 뒤늦게, 어떤 인도가 될 시점 쪽에서 가장 실적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수주를 받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즉 수주를 많이 받았던 시기가 약 한 2020년대 그때부터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배가 건조가 돼서 이제 거의 이제 그때 초기에 나왔던 부분들은 2020년대 초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막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올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아마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은 하반기 때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인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봤던 흐름이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 사이에 원자재가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초기 2020년대 받았던 가격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충분히 다 상쇄하고도 괜찮을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실적들이 이런 원자재 가격들을 반영을 해서 배를 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 수익성이 좀 지연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쪽쯤에 바라봤던 턴어라운드가 네. 하반기 아니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약간 또 논란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이라는 얘기는 수주를 받는 시점과 배를 인도하는 시점 사이에서 어떤 좀 2년, 최소 2년이다 보니까 이때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네. 무조건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아니고 어떤 격변에 따라서 오히려 또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또 최근에 신조소가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지수를 반영돼서 배를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은 만약에 앞으로 2년 뒤에 또 갖다 주겠죠. 근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쭉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대박이 나겠네요. 예, 좋은 가격에 받았다가 비용들은 그만큼 안 들어가고 그러면 실적들이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거기서 거기서 거기? 운이죠. 아, 운이다. 네, 운에 따라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향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경기 민감 섹터죠. 그러니까 즉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야 해운업이 또 좋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조선주도 같이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온다. 네. 라는 부분들은 한번 또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경기가 진짜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다는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 경기의 위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해운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갔었죠. 그만큼 물동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만에서 처리가 제대로 적체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서 여전히 물동량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변화들은 여전히 조선업종에 부정적이지는 않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해운업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네. 그러니까 좀 운임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동량이 조금씩 더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P와 Q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운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격이 운임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변화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갈 개연성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따져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대응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배경들은 수주와 함께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는 네.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먼저 짚어볼 게 선박 발주량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와 함께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수주를 받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당장 실적은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주선주를 매매할 때는 실적 안 좋을 때 사라. 그래서 고퍼주에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반영돼서 이제 실적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싸 보이는 구조. 이렇게 나올 때는 저퍼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때는 실적의 피크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파등 구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수준은 잘 되는데 실적은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네. 이런 때는 저점에서 사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퍼 매수 전략을 조선주는 해야 네. 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아직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야 될 때요? 그렇죠. 지금 샀다가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동안 수주를 계속 꾸준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시간까지는 아직 좀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미리 샀던 거를 이제 서서히 팔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변화 쪽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 조선사에서 실적에 영향을 끼친 거는 수주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유가입니다. 유가. 네, 유가가 오를수록 어떤 다른 유조선이나 또 LNG선 같은 경우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연동돼서 이쪽에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되 네. 상대적으로 유가는 또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배를 움직일 때 나오는 비용들이 더 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해운업 쪽에서는 고민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조선업종 쪽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환율도 변수가 되겠죠. 네.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꾸준하게 수출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갖다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때 마지막 시점 쪽에서 나머지 돈을 받는다. 환율이 워낙 약세 쪽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말씀드렸듯이 신조선가 지수. 그러니까 즉 배를 만들 때 배를 만드는 가격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신조선가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시점에 그 정도의 가격을 반영을 해서 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수주가 되는 배 척수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이어지는 신조선가 지수가 얼마큼 밑에서 안 좋을 때 받게 되면 별로 그렇게 큰 실적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같이 꾸준히 올라갈 때 수주를 많이 한다. 앞으로에 대한 실적들이 좋아지겠죠. 네. 네. 유가는 꾸준히 오르는 게 좋고 네. 그 환율은 원화 약세가 오히려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배경이다. 얘기를 주신 부분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조선가 지수 그럼 이거 지금 동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중고선가 지수 같이 봅니다. 이것도 같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조선가 지수보다 중고선가 지수가 더 올라간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고 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중고 배가 왜 비쌀까요? 중고 배가 왜 비싸냐고요? 네. 중고 배의 몸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새 배는 더 비싸니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요즘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그렇죠. 올라갔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은 신조선가보다는 중고선가가 더 비싸고 게다가 차라리 이거 좀 오래된 배인데 폐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철이나 나머지 고철 이런 게 얼마나 또 비싸질 겁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되 그러면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선 2007년도 때 나왔던 변화인데 중고선가 지수가 훨씬 더 비싸지게 되면서 신조선가 지수 따라 올라갔는데 네. 그때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때 그때 조선주도 차화정 뭐 이러면서 그때 나왔던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던 측면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네. 한쪽에 대해서 지금 조선주에 대한 지표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네. 그러면 이제 중고선가 지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중고선 지금 있는 거 팔아버리고 신조선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겠다. 한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까지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배는 지금 수요가 더 많다. 한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나왔던 고점대를 아직 신조선가 지수가 못 올랐습니다. 그 정도 부분까지 이제 꾸준히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새롭게 또 고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 한 2010년대 전 이후부터는 고가긴 하지만 신고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까지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주하는 것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겠죠. 이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신조선가 지수를 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현황을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뭐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 두 척 수주해서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 반 이상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조선사들 수주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배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볼까요? 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한 3년 사이에 월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2021년이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좀 많은 2020년도는 작년 12월 달, 그래서 하반기 때 연결돼서 2021년 녹색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2021년까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아마 이거는 2년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2020 올해부터 한 2023년도 그때까지는 이런 수주를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거의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2022년 올해인데 지금 보게 되면 발주량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때 이렇게 강하게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배가 지연 그 공항 항구 가가지고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뭐 바쁘네요. 공항도 가고, 네. 예. 배가 항구로 가죠. 네, 항구로 가서 적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좀 더 빨리 배를 만들어야겠네라고 해서 좀 발주가 급하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네. 그때만큼 지금 발주는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2019년, 20년도 나왔던 그런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여전히 계속 발주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배는 한중일이 제일 잘 만들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배는 거의 꽉 잡고 있었던 조선의 강점이 있었죠. 네. 그러다 일본이 쇠퇴하고 한국이 그 자리를 이어가고 그런 쪽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이 많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월등하게 작년 말부터 2020년도 말부터 그래도 꾸준하게는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인데 가끔 중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일단 약간 컨테이너선 쪽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LNG선 뭐 탱커 VLCC라고 하는 기술이 좀 필요한 쪽은 약하죠. 네. 특히 LNG선 같은 경우 중국이 싸니까 만들었다가 중국에 발주를 줬더니 싼 맛에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기항지에서 LNG를 실어서 도착지까지 딱 오다 보니까 반이 날아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냉 기술은 터무니없이 아직까지는 약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계약 파기시키고 그래도 울겨 겨자 먹기로 한국에 비싸지만 할 수밖에 없겠다. 기술이 네.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국내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LNG선 해양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부각을 받게 되면 중국은 아직까지 그냥 인건비로 싸우는 쪽이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성비도 수리가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가성비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한국이 좀 더 우위인데 가끔씩 그래도 수주 자체도 또 괜찮아지고 있다. 게다가 네. 또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 3사들이 거의 다 독에 앞으로 먹고 살 거 한 2년까지는 다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한 2년 동안 다 채웠기 때문에 이번부터 받는 거는 이제 저가 수주 안에 지금 신주선까지 수가 요만큼 돼 있는데 거기 말고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요. 좀 이제 수익성을 좀 지를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배 한 척당 지금까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말고 우리 한 130은 받아야 우리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아니 갑자기 신주선까지 수가 100만 원인데 그만큼요? 그렇게 되면 아니 싫으시면 딴 데 가보시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배짱 있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수주가 나오는 게 그렇게 아마 수주 단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저가나 좀 과거에 보였던 저가 수주나 아니면 만만한 가격대로는 수주 안 할 것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네. 진짜 뭐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슈 변수도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주, 조선 네. 기자재 이런 거는 자동차보다도 기계 쪽보다도 특히 저 같은 여성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지 마시고요. 네. 그냥 요즘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어려워요. 그래요? 네. 뭐 이런 조선 관련된 얘기들을 대응하시기 쉽게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이게 어려우시다고 하게 되면 그만할까요? 아니요. 조금 더 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잡아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까 유가랑 환율도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에너지 체제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체계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사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까지는 러시아 쪽에서 한 40% 이상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러시아가 계속 깡패처럼 네. 전쟁 계속하고 그렇죠. 있고.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 맞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전히 전력 수요는 있는데 그리고 또 에너지 수요는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산 빼고 저 멀리서 손짓하고 있는 미국산을 쓰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천연가스를 갖다가 들여와야 되겠죠. 그러면 항구 터미널도 만들어야 될 거고 거기서 미국에서 지금 유럽까지 누가 운반합니까? 배가 운반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탱커 같은 경우 여기 안에 그러니까 LNG선에 특화된 탱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 중에 또 그냥 중국에 맡겼다가 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한국은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한국이 본행 기술과 함께 더 잘하죠. 네. 가스지만은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액화를 시켜서 다시 기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처음에 이어갔던 LNG 흐름들을 그대로 기항지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똑같은 변화가 오히려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LNG선이나 탱커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발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에너지 변화와 함께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친환경 선박이 앞으로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은 이제 국제사기구가 IMO에서 이쪽에서도 이제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환경 관련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이쪽도 지구를 아끼자 이산화탄소 제로 쪽으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중에 하나가 2023년도 1월이죠. 1월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네. 즉 저효율 등급제 그러니까 즉 EEXI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너네 배들이 산출을 하게 되고 그 산출한 거에 대해서 만족할 경우에 이제 발급하게 되는 운항증이 국제 에너지 효율 증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IEEC 이게 더 어렵네요. 국제 에너지 효율 증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받지 못하는 배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나 아니면 위반했을 때는 또 운항이 계속 중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거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쪽 중에 하나가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즉 연료도 LNG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탑재하는 것도 LNG고 연료도 LNG고 거기다가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황이 좀 덜 포함된 쪽으로 저항률을 또 디젤 엔진 쪽으로 쓸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그렇다고 전기배 이런 건 아직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수소라든가 뭐 암모니아 이런 쪽으로 또 대체하는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큰 배를 한 2, 3개월 동안 운행할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또 눈여겨 봐야 될 변화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LNG선 같은 경우 LNG 연료선입니다. LNG 운반선이 아니고요. 이런 쪽도 같이 연결되게 되면 그를 또 그러면 나머지 배들도 다 연료와 이 또 아직까지 연수가 남아있는 배에 대해서는 연료와 그리고 또 엔진들을 또 교체하는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강자, 뭐 STX 엔진이나 HSD 엔진 이런 쪽도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부분도 기자재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와 함께 또 제가 안 그래도 기자재 쪽을 좀 질문을 더 드릴까 했었는데 네. 조선 기자재주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또 움직이니까 네. 조선주 얘기 나눠볼 때 조선 기자재도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 기자재 쪽도 봐야 되겠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사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를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의 숙제긴 하겠는데 그 중에서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뭐 조선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선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여러 재료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 정가시켜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2차 전지를 바라봤을 때도 셀 메이커보다는 소재 쪽이 훨씬 더 가격 인상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는 오히려 네.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조선사들한테 쉽게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선사도 중요하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챙기면서 네. 매매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챙겨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도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 조선주는 여전히 최대한 또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쉽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어렵네요. 저는 제약바이오보다 어려운 게 조선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 쪽이고 조금 이따가 나중에 화학 쪽 하게 되면은 그냥 가시겠네요. 혼자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시겠네요. 네. 근데 돈 벌려면
해야겠죠. 일단은 뭐 그리고 조선주 꼭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제 좀 산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니까 힘든 공부 좀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이 궁금합니다. 다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시니까요. 가기 전에 네. 네, 일단 조선사나 기자재 쪽의 실적 동영상을 한번 잠깐 체크해보고 지금이 어느 실적부터. 만큼 너무 뛰어넘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여기. 표가 순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조선주 지금 기자재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조선주 한 4종목 되고 기자재주를 한 3종목 이렇게 추려 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실적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지금 지주사 쪽은 좀 뺐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쪽에 2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일단 올해는 약간 흑자전환 하든가 적자를 축소하든가 라는 기조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내년을 바라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나왔던 실적들이 다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뭐 300% 이상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미포조선 2천억대 뭐 다 흑자전환해서 거의 이제는 내년 같은 경우를 바라볼 때 1,000억대에서 2,000억대, 많게는 5,000억까지 실적이 다 다양하게 좋아진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근데 이걸 바라보는 지금 시점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걸 보면서 시가총액이 현대중공업 1,200억 올해 나오는데 시총이 12조야? 아유 비싸.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내년까지 좋아질 거야를 미리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확인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퍼주에 사서 저퍼주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때는 파는 시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약속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잘 샀다가 내년까지 겨냥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잘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을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 뭐 다 잘하죠. 근데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탱커선 그부터 또 컨테이너선 이쪽에 특히 이 회사는 지금 현대 쪽에서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그 흑자 기조가 그래도 살짝 유지가 되면서 잘 버텼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좋게 되게 되면 이 좀 어느 정도 체력이 된 모습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좀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싸지 않나요? 지금 그렇다고 삼성중공업보다 실적도 내년에 더 규모가 커질 텐데 삼성중공업은 5조나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방이겠네요. 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구조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평가가 좀 덜 박혔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은 좀 높겠죠. 그밖에 기자재 쪽에 HST 엔진이라든가 한국카본, 세진중공업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아마 요 HST 엔진이나 한국카본 정도는 지금 올해도 벌써 빠르게 조선사보다는 흑자 전환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실적 변하는 게 거의 뭐 500억대, 3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게 되면 지금부터 좀 조정이 나온다. 사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쪽이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본행제 강자, 물론 동성 화인텍도 있습니다. 포함 안 된 게 HST 엔진이나 뭐 STX 엔진 이런 쪽도 있겠고 지금 두 번째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같이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가장 강점이 운반비가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3사 쪽과 그 접안에서 돼 있는 독이 가장 또 그러니까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운반할 때 운반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화랑으로 들어갔을 때 업황이 화랑으로 들어갔을 때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 세진중공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보게 되면 같은 기자재 대표적인 종목 세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 또 상당히 많죠. 기자재주는 많더라고요. 조선주는 몇 개 없어도. 뭐 하이로코리아부터 뭐 성광밴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15개, 20개 회사들이 쭉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선업이 안 좋아서 부진했다가 턴어라운드에 이어가면서 실적이 확장세가 되는 종목들
이런 거는 계속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보다 역시 기자재주가 조금 더 가벼운 거 지금 실적으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말씀을 주실 텐데 앞서서도 이제 표에서 실적 얘기 주실 때도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싸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관심 종목도 대우조선해양인가요?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역시 우리 앵커님은 하나를 알려드리면 하나를 꼭 꼬집어내시더라고요. 네. 수주가 더 좋아질 거라고. 대우조선해양이 한때는 현대중공업그룹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이제 인수가 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좀 약간 독과점 우려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 실패.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우조선해양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현대중공업 쪽으로 인수될 뻔하면서 약간 흐름은 그쪽에 편입돼서 이제 나오는 물량 정도를 이제 수주를 받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약간 회사가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받는 거야? 뭐 이거 받아도 돼? 뭐 이러면서 약간 양보됐을 테고.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회사들은 수주를 막 받았는데 회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수주를 적극적으로 못 받다가 이제부터는 독이 좀 줄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수주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쪽에서 오히려 실적 변화는 대우조선해양들이 수주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와 함께 연장으로 나간다라고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 들어서 박스권 직전 고점대를 막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한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즉 한 26,500원대 이하 정도쯤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한번 이제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차익 매물이 끝나고 다시 턴할 수 있는 자리겠죠. 그 정도 부분에서 한번 변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도 봐주셨습니다. 기자재 중에는 다른 종목을 아까 그 실적 정리된 표에는 없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같은 거 같이 가져오게 되면 앵커님이 다 알아버리시죠. 네, 그래서 그거 빼고 특히 뭐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종목들도 괜찮겠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피팅 밸브, 그러니까 즉 조선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음새는 많이 필요했겠죠. 배가 얼마나 큰데요? 엄청 크죠. 차보다 훨씬 크니까. 차요? 네. 차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몇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쪽을 또 자세히 바라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피팅 밸브,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또 태광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 나가다가 조선풍 좀 흔들리니까 좀 많이 밀렸었죠. 근데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찾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태광 같은 경우도 피팅 밸브의 강자 쪽에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회사도 2차 전지 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광이요? 네.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있는데 HI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이나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강점은 벌써부터 수익성이 괜찮아요. 네. 좀 찍어내는 거죠. 뭐 틀에 맞춰서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9%, 10% 가까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다른 쪽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마진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가치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본업도 잘하고 자회사인 2차 전지 쪽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쪽도 보여지는데, 일단 최근에 동향을 걸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하게 돌파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업황인데 주가는 좀 밀려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박스권 상단보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12,2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또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태광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인 피팅, 밸브 이쪽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2차 전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HYTC라는 자회사인데 당연히 2차 전지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태광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태광 네, 두 종목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여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조선주, 조선 기자재 업종을 막 파헤쳐 봤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어려운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쵸. 네, 쉬우면 아이들 다 아는 건데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맨날 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배를 보시려면 직접 한번 가보시고요. 울산이나 한번 가봤죠. 거제도. 가본 예. 적 있는데 이게 쭉 서 있더라고요. 네, 서 있으면 빨리 움직여라 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근데 가서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거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박물관, 제 조선 무슨 박물관이라고 기억하는데 안 가봤죠. 근데 혹시나 그런 데서 가서 아이들과 함께 또 산 역사의 역사? 예, 산 교육도 한번 보시고 가서 조선주 투자할 때 이런 게 스크류구나. 스크류는 아시죠? 이렇게 뒤에 배 뒤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이게 뭐 덱하우스구나. 덱하우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갑판 위에 거기서 이제 운전이래요. 근데 운항할 때 들어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들어가는 이런 삼장이나 승무원들이 있는 쪽,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면은 즐겁지 않으신가요?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아니한가? 뭐 저처럼 조선주가 여전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끝까지 안 넘어오시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다시 보시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